야, 강옥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가방에 국물 튄 거 안 보여?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내 아들. 인생, 내 손가락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잊었어? 무릎 꿇고 빌어. 어서 핥아 내란 말이야.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가 외동딸이자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검사.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그 손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쇠고랑을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설아 씨, 당신이 오늘 때린 사람은 평범한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제국을 무너뜨릴 검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법으로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통쾌한 복수극이 여러분의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법정, 그 서슬 퍼런 칼날이 오가는 검찰청 취조실. 사람들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 민소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시리고 외로웠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화려한 대리석과 고가의 명화들로 치장된 제 친정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박물관이자 감옥이었죠. 숨소리조차 규격에 맞춰야 했던 그곳에서 저를 구원해 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서울 변두리 낡고 좁은 시장 골목에서 풍겨나오던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였습니다. 새벽마다 안개처럼 골목을 채우는 그 향기는 제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강옥자 여사의 소박한 국수집, 그곳이 바로 제가 선택한 진짜 집입니다. 새벽 5시, 서울의 마천루들이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시간, 성북동 시장 골목의 좁은 입구는 이미 활기로 가득합니다. 옥잔의 국수집은 가장 먼저 불을 밝히며 하얀 김을 모락모락 내뿜습니다. 커다란 들척 안에서는 말린 멸치와 다시마, 디포리가 보글보글 끓으며 깊고 진한 맛을 우려냅니다. 그 뜨거운 열기 사이로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샛노랗게 잘 붙여진 달걀 지단이 종이처럼 얇고 일정하게 썰려 나갑니다. 이 정교하고도 야무진 칼질의 주인공은 30년 경력의 주모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저녁까지 법정에서 흉악범의 죄질을 꾸짖으며 호통을 치던 검사 민소희입니다. 어머니, 지단 이 정도면 합격이죠? 저 이제 주방 보조 3년 차인데 이 정도면 시급 좀 올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며느리 인건비도 좀 챙겨주세요. 저 사법고시 패스할 때보다 지단 써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주방 안쪽에서 고명으로 쓸 호박을 볶던 옥자 여사가 자애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따뜻한 정이 서려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희. 어제도 야근하느라 밤늦게 들어왔으면서 잠 좀 더 자지 뭐하러 이 고생이니. 검사님 손이 이렇게 거칠어져서 어떡해. 나라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한숨 더 자렴. 나머지는 이 애미가 다 알아서 하마. 내 예쁜 손에 멸치 냄새 배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다 안 좋아. 에이, 어머니도 참. 검찰청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랑 씨름하는 것보다 여기서 지단 써는 게 저한테는 100배는 더 힐링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국수 첫 그릇, 그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보약인 거 아시잖아요. 첫 그릇은 제가 꼭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어머니 육수 냄새 맡으면 어제 쌓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걸요. 옥자 여사는 대답 대신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는 소희의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줍니다. 소희는 이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눈물이 날 만큼 좋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손길은 늘 완벽한 품위와 자로 잰 듯한 매너를 요구하며 저를 옥죄었지만 시어머니의 손길은 그저 소희라는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소희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손꼽히는 거대 기업 한성그룹의 외동딸입니다. 남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며 부러워했지만 제게 그 저택은 온기 없는 얼음 궁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자식이 아니라 기업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정략 결혼의 도구로만 여기셨습니다. 민소혜, 내가 검사가 되겠다고? 그 하찮은 정의감으로 우리 집안의 먹칠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우리 가문에 필요한 건 법을 집행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그 법을 부리고 군림하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정해준 집안이랑 이번 달 안에 약혼해라. 그게 내가 태어난 목적이다. 아버지는 서늘한 목소리로 제 인생을 규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경제적 권력을 거부하고 신림동 고시촌 바닥에서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공부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누구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남자. 그의 어머니인 옥자 여사를 처음 뵈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첫 국수가 말아져 나옵니다. 옥자 여사는 소희의 그릇에 소고기 고명과 지단을 아낌없이 쌓아 올립니다. 소희는 후루룩 국물을 마시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지검 사무실에서의 그 서슬 퍼런 냉철함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저 어머니의 사랑에 허겁지겁 국수를 들이키는 철부지 며느리뿐입니다. 하지만 지검으로 출근하는 순간 민소희는 다시 차가운 법의 수호자로 변신합니다. 정갈한 남색 정장,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피의자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사무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민 검사님, 이번 태평건설 비자금 관련해서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넘긴 USB 안에 상당히 구체적인 리스트가 들어있는데 회사 측에서 제보자를 찾아내려고 압박이 상당한 모양입니다. 신변 보호가 시급해 보입니다. 수사관의 보고에 소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태평건설, 백종학 회장 쪽이군요. 전형적인 갑질 기업의 하도급 업체 피 빨아먹기로 유명한 곳이죠. 제보자 신변 보호 확실히 강화하세요. 서류 검토 끝나는 대로 압수수색 영장 지체 없이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악질 기업은 뿌리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소희는 태평건설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회장 백종학 그리고 그의 아내 백설아. 소희는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시어머니 옥자 여사의 삶을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 진우 씨가 왜 요즘 들어 말수가 적어지고 유난히 수척해졌는지 그 슬픈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퇴근 무렵 소희는 본가를 향합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나타난 화려한 저택. 아버지는 서늘한 목소리로 제 인생을 규정하셨습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국수나 말고 있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야겠니? 한성그룹의 하나뿐인 딸이 그런 천박한 곳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지단을 썰고 있다니. 너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느냐? 내 동창들은 벌써 다 재벌가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았는데 넌 멸치똥이나 따고 있는 게 제정신이냐 말이다. 수치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왜 수치입니까? 저에게는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수 한 그릇이 아버지가 하시는 수조원대 계약보다 훨씬 가치 있고 고귀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품위와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은 다른 것 같네요. 입 닥쳐라. 내가 그 잘난 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다 내 배경 덕분인 줄 몰라.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너는 내일부터 당장 그 법복 벗어야 해. 당장 그 구질구질한 집에서 나오고 그 보잘것없는 윤진우라는 놈이랑 정리해라.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다. 아버지는 식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지만 소희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본가를 빠져나온 소희는 시장 어귀에 멈춰섭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켜진 국수집. 그런데 소희의 예리한 눈에 평소와 다른 장면이 포착됩니다. 늘 씩씩하던 어머니가 구석에서 남몰래 손목을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옥자 여사가 홀로 삼키고 있는 눈물겨운 비밀. 과연 소희는 검찰청 취조실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덮친 이 거대한 악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존재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목줄을 쥔 악마 앞에서 스스로 발판이 되기를 자처한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평생 국수를 말며 정직과 신용 하나로 살아온 강옥자 여사. 그녀가 왜 그토록 오만하고 잔인한 여자 백설아의 발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굴욕을 견뎌야 했는지 그 지독한 갑질의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풍우가 치기 전에 바다는 유난히 고요하고 적막하다고 하죠.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옥자 여사의 삶에 거대한 해일이 덮친 건 고교 동창이라는 탈을 쓴 백설아가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태평건설 회장 부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단 설하는 옥자를 친구가 아닌 자신의 우월함을 돋보이게 할 비루하고 초라한 배경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최고급 프라이빗 카페. 일반인은 출입조차 엄격히 제한되는 그곳.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보석으로 치장한 사모님들이 모여 앉아 가식적인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풍경 속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의 옥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설아가 쇼핑을 마치고 던져준 명품 브랜드 쇼핑백 4개와 무거운 모피 코트가 들려 있었죠. 야, 강옥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가방에 주름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내 국수집 1년 내내 팔아도 못 사는 건데 혹시라도 바닥에 닿기만 해봐. 아주 국수집 간판을 떼어버릴 테니까. 내가 감히 어디서 이런 가방을 구경이라도 해봤겠니? 설아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카페에 울려 퍼집니다. 주변의 사모님들은 비단 부채질을 하며 킥킥대고 옥자는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가방들을 가슴팍으로 꼭 끌어안습니다. 옥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욕적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는 건 태평건설 대리로 있는 외아들 진우의 해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큰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국수집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효도할게요. 아들의 그 환한 웃음과 든든한 등판이 떠오를 때마다 옥자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설아는 그런 옥자의 약점, 즉 자식이라는 목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목줄을 쥐고 흔드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죠. 얘들아, 얘 좀 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다고 도도하게 굴더니 결국 내 가방 셔틀이나 하고 있잖아. 옥자야, 목마르다. 저기 카운터 가서 레몬 띄운 탄산수 좀 가져와. 얼음은 정확히 3알만 넣어. 4알 넣으면 차가워서 못 마시니까 제대로 해. 국수 말던 버릇 나와서 대충 하지 말고. 옥자는 말없이 무거운 짐을 든 채 걸음을 옮깁니다. 무릎 관절은 벌써부터 비명을 지르고 심장은 분노로 타들어가지만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최면 걸듯 다독입니다. 하지만 설아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자존심을 가장 비참하게 짓밟는 법을 타고난 악마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태평건설 본사 사무실. 진우는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복도 끝, 먼지가 가득한 창고 같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용 PC도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일기장 한 권만이 조롱하듯 놓여 있었죠. 이른바 면벽수행이라 불리는 대기발령. 회사의 조직적인 비자금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한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기 팀장감이라며 등을 두드리던 상사들이 이제는 그를 조직을 망치는 배신자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헛기침을 내뱉습니다. 친했던 동료들은 그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리고 화장실조차 상사의 허락을 받고 시간을 체크당하며 가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 진우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정의감이 사랑하는 아내 소희와 늙은 어머니, 옥자에게 거대한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었죠. 진우는 차마 집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어두운 골목길을 정처 없이 배회하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당당하던 어머니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진우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백설아의 집에서 개인 비서나 식모처럼 부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차마 어머니의 입으로 그 비참한 진실을 확인하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어머니가 저런 괴물에게 조롱당한다는 자책감이 진우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설아의 호출은 더욱 빈번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인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설아의 대저택 정원이었습니다. 설아는 옥자를 정원으로 불러 뙤약볕 아래서 바닥에 엎드려 돌틈에 난 잡초를 손으로 뽑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옥자야, 내 아들이 참 미련해. 그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인 줄 알면 감히 손을 댔을까? 멍청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내 아들 꼴이야. 지금 창고방에 갇혀서 반성문이나 쓰고 있다며? 걔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가 남편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걔 평생 취직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알지? 설아는 파라솔 그늘 아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시원한 포도를 따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다니는 옥자를 비웃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옥자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아의 입을 통해 확인한 순간 옥자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아야. 아니 사모님. 우리 진우가 실수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빌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우리 진우 앞길만은 막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 여기서 개처럼 기라면 기고 짖으라면 짖을게. 옥자는 잡초를 뽑던 손을 팽개치고 설아의 발치로 기어갔습니다. 30년 넘게 고고하게 국수를 말던 그 정직한 손이 이제는 설아의 실크 슬리퍼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설아는 옥자의 손을 가볍게 걷어차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옥자는 설아가 시키는 대로 정원의 잡초를 손톱이 빠지도록 뽑고 설아의 지저분한 심부름까지 묵묵히 도맡았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이 비참한 광경을 볼까봐, 아들 진우가 가슴 아파할까봐 옥자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깁고 어두운 우물 속에 억지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퇴근길에 어머니의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옥자가 있었습니다. 옥자의 손등은 흙탕물과 상처로 엉망이었고 무릎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손은 왜 이러고 무릎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옥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상처를 가렸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소희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옷깃에 묻은 낯선 꽃가루, 그리고 식탁 아래 떨어진 백설아의 저택 주소. 소희는 단숨에 모든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남편의 시련이 하나의 거대한 악의 축, 바로 백설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소희는 말없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옥자의 어깨가 서러움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무릎에 멍 하나까지 그 여자에게 만배로 돌려줄 거예요.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굳게 지켜온 신념일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지검의 냉철한 검사 민소희에게 그 영린은 단 하나, 평생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의 시어머니 강옥자 여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재벌가 사모님이 내리친 그 손바닥 한 번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단두대의 칼날로 변해가는지를 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5성급 호텔. 화려한 금빛 장식과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만큼 눈부신 샹들리에가 가득한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라 자부하는 여인들의 사치스러운 사교장입니다. 오늘은 태평건설 사모님 백설아가 주최한 고교 동창회 겸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파티장 뒤편 화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에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오늘 설아의 강압적인 요구로 파티장의 도우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은 동창들 사이에서 홀로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옥자는 마치 늑대, 무리 속에 던져진 어린 양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그녀의 손에는 설아가 그토록 아끼는 한정판 악어 가죽 가방이 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사건은 옥자가 설아의 신경질적인 명령에 따라
차가운 생수를 가져오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정적 속에 바닥으로 물잔이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가 지나가던 웨이터와 살짝 부딪히는 바람에 컵에 담겼던 물 몇 방울이 설아의 가방 위로 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얼굴은 우아한 사모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사람이 아닌 괴물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야, 강옥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가방에 국물 튄 거 안 보여?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고. 이래? 내가 평생 국수 말아서 이런 거 구경이나 해봤어? 내 아들. 인생, 내 손가락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잊었냐고.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어서 한량해란 말이야. 설아의 고함이 텅 빈 복도를 잔인하게 울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몇몇 동창이 비단 부채로 눈을 가리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옥자의 편에 서서 말려주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아들 진우를 생각하며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위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광기 어린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쫙! 공기를 가르는 날카롭고 강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설아의 손바닥이 옥자의 왼쪽 뺨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옥자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고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하얀 피부 위로 순식간에 피어올랐습니다. 옥자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30년 넘게 정직한 땀을 흘리며 국수를 말던 그 고결한 얼굴이 단 한 사람의 오만함에 의해 짓밟힌 것입니다. 옥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바닥의 물기와 섞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같은 층의 대연회장에서는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세미나가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소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로 걸어 나오고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하고도 애처로운 목소리, 그리고 불길하기 짝이 없는 타격음. 소희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곳에는 꿈속에서라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위에서 승리자처럼 소리를 지르는 백설아. 소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듯 타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으나 소희는 어금니를 깨물며 버텼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저 여자의 머리채를 휘잡고 법봉으로 머리를 박살내고 싶은 충동이 소희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소희가 분노에 찬 한 발짝을 때려던 찰나 고개를 든 옥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자의 눈은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 대한 지극한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비명보다 더 크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라, 소희야. 너는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검사 아니니. 이런 구질구질한 싸움에 너까지 흙탕물 묻히지 마라. 우리 진우 회사 일도 걸려 있는데 제발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다오. 옥자는 붉게 부어오른 얼굴을 억지로 숨기며 소희에게 절대로 오지 말라고 간절하게 손짓했습니다. 며느리의 탄탄한 앞날이 자신 같은 늙은이 때문에 망가질까봐 뺨을 맞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린 채 눈물 맺힌 눈으로 소희를 밀어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돋았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소희의 차가운 이성은 지금 당장 나서는 것이 사적인 보복으로 비쳐 향후 수사의 정당성을 잃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사였습니다. 감정에 휘말려 상대의 뺨 한 대를 때리는 것보다 법의 그물로 한 가문을 통째로 멸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흐르려는 눈물을 안으로 집어삼키고 차갑게 식어버린 사냥꾼의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천장에 달린 사각지대 없는 최신형 CCTV 렌즈, 그리고 설아의 손목에 감긴 뇌물로 의심되는 고가의 시계와 가방. 소희는 백설아의 오만한 표정 하나하나를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완전히 해체하기 전 숨통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야, 너 뭘 봐? 재벌집 싸움 구경 났어? 저기 가서 내 할 일이나 해. 재수없게 쳐다보지 말고. 소희를 알아보지 못한 설아가 옥자를 대하듯 소희를 향해 비열한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CCTV 렌즈를 한 번, 그리고 백설아의 눈을 정면으로 한 번 응시했습니다. 소희의 입술이 소리 없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백설아 씨, 당신이 오늘 때린 건 힘없는 시장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가당치도 않은 오만한 성벽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릴 검사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손찌검 한 번에 당신 인생과 가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겁니다. 소희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규칙적인 구두 소리는 마치 설아의 파멸을 알리는 조종처럼 무겁고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장으로 돌아가며 다시 동창들과 낄낄거리는 설아의 등 뒤로 소희는 휴대폰을 꺼내 직속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수사관님, 지금 당장 태평건설 백종학 회장과 백설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준비하십시오. 기존에 보류했던 비자금 계좌 추적도 전부 재개합니다. 그리고 호텔 3층 복도 CCTV 영상, 수사협조 공문 보내서 지금 즉시 확보하세요. 보안팀이 삭제하거나 증거 인멸할 가능성 99%입니다. 선제적으로 압박해서 원본 서버 확보하십시오. 소희의 목소리에는 단 한 방울의 감정이나 동요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계적으로 완벽한 사냥을 시작한 최상위 포식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 부은 얼굴을 가리려 평소보다 더 두꺼운 화장을 덧칠한 옥자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장하시죠? 국물 식기 전에 어서 앉으세요. 소희는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한 척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옥자는 소희의 맑은 눈을 참아보지 못하고 피하며 식탁 구석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은 옥자의 뺨에 남은 그 짙고 서러운 핏자국을, 밥술을 뜨는 옥자의 마디 굵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켜보며 소희는 가슴속에서 수천 자루의 칼이 시퍼렇게 갈리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없었니? 피곤해 보이는데. 옥자가 오히려 소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옥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무 일 없었어요. 법대로, 그리고 세상의 이치대로 다 잘 해결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제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라는 거 제가 꼭 세상에 증명할게요. 소희는 옥자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여자가 가진 그 가당치도 않은 돈과 썩어 빠진 권력이 어머니의 고결한 뺨을 때린 그 가벼운 손목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누르게 될지. 제가 당신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검사로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총을 든 괴한도 칼을 든 강도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이 사실은 내 목숨줄을 통째로 쥐고 있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만함에 눈이 멀어 검사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뺨까지 때린 한 여자가 법의 이름 아래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은색 수갑이 악마의 손목을 파고드는 그 소름 끼치도록 짜릿한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차가운 분노는 정교하고 치밀한 수사망이 되어 백설아와 태평건설의 숨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여가기 시작했죠. 호텔 복도에서의 폭행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이후 소희는 단 1시간도 편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의 불은 며칠 밤낮을 꺼지지 않았고 수사관들의 발걸음은 24시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확보한 호텔 CCTV 영상은 명백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옥자 여사의 고개가 꺾이고 뺨이 돌아가던 그 찰나의 순간이 백설아라는 오만한 제국의 파멸을 알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하지만 소희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결한 뺨을 때린 대가가 고작 벌금. 몇백만 원의 약식 기소로 끝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태평건설의 뿌리 깊은 비자금 계좌와 백설아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공금 횡령 정황,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벌인 비열한 갈취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 거대한 그물을 짰습니다. 같은 시각 백설아는 자신의 파멸이 발밑까지 다가온 줄도 모르고 다시 한번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백종학 회장이 검찰의 강도 높은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모든 불행이 내부 고발자인 윤진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설아는 그 비뚤어진 분풀이를 위해 다시 한번 옥자의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덩치 큰 기사들과 용역들까지 대동한 채 아예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옥자를 이 동네에서 영원히 쫓아낼 작정이었죠. 평화로운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국수집에 백설아가 들이닥쳤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이 비명과 함께 놀라 수저를 멈췄지만 설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옥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벽으로 몰렸습니다. 강옥자, 너랑 내 아들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내 아들 인생만 망칠 줄 알았지? 아니, 이제 내년 목숨줄인 이 가게부터 박살을 내줄게. 당장 이 더러운 육수 통 다 엎어버려. 내까짓게 감히 누구 앞길을 막아. 어서 다 때려 부숴. 설아의 지시에 용역들이 집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선반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그릇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는 파편들. 옥자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면서도 손님들에게 파편이 튈까봐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설아의 옷소매를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제발. 손님들 계시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밖으로 나갈게요. 제발 가게만은. 제발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어디서 이 비린내 나는 손을 대. 무식한 노인네가 며느리 검사라고 믿고 기어오르는 모양인데 내 며느리도 한성그룹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반쪽짜리야. 너랑 내 아들 오늘로 서울 하늘 아래서 발붙이고 못 살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줄 테니까.
설아가 광기에 어린 눈으로 다시 한번 옥자의 뺨을 내리치려 손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백설아 씨. 더 이상의 범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차가운 안광을 띤 소희가 수십 명의 수사관을 거느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설아는 기가 찬 듯 코웃음을 치며 치켜들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어머, 우리 민 검사님 드디어 오셨네? 자기 시어머니가 국수 말다. 우리 집안에 대죄를 지은 거 수습하러 오셨나 봐? 마침 잘 됐네. 얘 교육 좀 똑바로 시켜. 무식해서 매가 아니면 말이 안 통하잖아. 내가 검사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냐?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 바닥에 처참하게 깨진 그릇 조각들과 쏟아진 육수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설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순 옥자 앞에서 재롱을 떨던 며느리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오직 법의 정의만을 집행하는 기계적인 심판자, 검사 민소희였습니다. 백설아 씨, 당신을 상습 폭행 및 공금 횡령, 그리고 태평건설 비자금 조성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국수집 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경련하듯 커다랗게 떴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체포? 하?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었어? 내 남편이 누구인지 몰라. 감히 내까짓게 나를 건드려? 소희는 품 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설아의 코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법원의 시퍼런 관인이 찍힌 체포 영장이었습니다. 영장에 적힌 당신 이름 똑똑히 확인하시죠. 당신 남편 백종학 회장은 지금 이 시각 본사 집무실에서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당신 역시 호텔 복도에서 저희 어머니를 폭행한 증거 영상, 그리고 가사도우미 급여를 가로채 개인 비자금으로 세탁한 장부까지 제가 직접 다 확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너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남편이 나오기만 하면 너희 가족들 전부 쥐도 새도 모르게. 감당은 당신이 하셔야죠. 이제 당신이 의지하던 그 가짜 성벽은 무너졌으니까요. 수사관님, 피의자 최성희, 수갑 채우세요. 설아의 하얀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억대의 다이아몬드 팔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빛나는 수갑이었습니다. 설아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의 힘에 눌려 바닥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는 그 위에서 무너진 설아를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지? 무릎 꿇고 빌라고. 지금 당신 꼴을 좀 봐요. 누가 누구한테 빌어야 하는지. 아, 참고로 당신 가방에 튄 그 국물 값은 제가 나중에 당신 영치금에서 제하고 정중히 돌려드리죠. 법대로 말입니다. 백설아는 수많은 손님과 시장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찬 채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옥자는 그 광경을 보며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소희는 수사관들에게 현장 정리를 맡기고 옥자에게 다가가 그마디 굵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다시는 저 여자가 어머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더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옥자는 소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소희야,
고맙다. 고마운데. 너 정말 괜찮겠니? 저 무서운 사람들한테 보복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엄마는 가슴이 미어진다. 어머니, 저는 법을 수호하는 검사예요.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제 일이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 지키는 게 제 의무예요. 저 믿으시죠? 어머니 며느리 생각보다 훨씬 독해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넘게 가슴속 깊이 쌓였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며느리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날 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태평건설의 대규모 비리와 재벌가 안주인의 갑질 폭행 사건은 온 나라를 뒤흔든 최대 이슈였죠. 소희는 엄숙한 법복을 입고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화려함을 잃은 수의를 입은 백설아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거만한 눈빛도 사라진 그녀는 그저 죄질이 나쁜 평범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최종 구형의 시간, 소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백설아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창이자 평범한 시민인 피해자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하녀처럼 부리며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자기 남편의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악용해 어머니의 거룩한 가족애를 인질로 잡고 유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무식한 노인네라 비웃던 피고인의 그 오만한 신보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 사회의 모든 성실한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특히나 약자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법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고 엄격해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 백설아에게 징역 3년을, 횡령의 주범인 백종학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를 나오는 길, 수많은 기자가 소희를 에워싸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재벌가의 딸로서 태평건설을 무너뜨린 소감이 어떠십니까? 집안의 압박이 심했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소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딸로 이곳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 위대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며느리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법보다 더 강한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 진우가 소희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옥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꼭 쥔 채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당당하게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의 등 뒤로 금빛 융단처럼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차가운 법정의 공기와 서슬 퍼런 갑질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억울한 눈물 뒤에 찾아온 가장 찬란한 웃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나누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에 관한 기록입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성북동 시장 골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태평건설 백종학 회장과 백설아 부부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가문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비뚤어진 권위주의가 정의의 칼날 앞에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편 진우 씨는 당당하게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회사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 처우를 공식 사과했고 진우 씨는 그 정직함을 인정받아 특별 승진과 함께 윤리 경영팀의 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창고 방에 앉아 있는 유령 직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평소처럼 활기로 가득한 옥잔의 국수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성그룹의 한 회장, 소희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빈 의자에 앉아 옥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내놓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돈,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 딸이 지킨 이 자리가 제가 쌓아 올린 빌딩들보다 훨씬 견고해 보이는군요. 한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옥자 여사가 말아준 잔치국수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운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진심이 진심을 만나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소희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옥잔의 국수는 단순히 맛집을 넘어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새벽이면 국수집에 들러 지단을 붙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가짜는 결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사람들의 밥상은 그 누구도 함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삶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세상이 여러분의 진심에 보답할 겁니다. 며느리는 검사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함께 분노하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